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자발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잔혹한 사건이 있었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서 여성 2명을 살인한. 그렇습니다. 예. 성범죄 등 정가 14번인 강모 씨 50대입니다. 지난 27일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으로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자수를 했었습니다. 명확하게 시점이 좀 다른 게 자신의 집에서 26일 밤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 1명을 살인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밖으로 도망가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고 이런 사건인 거죠. 이 사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나오는 이유는 취재진한테 발길질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했고요. 욕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런 얘기 취재 말들까지 나오면서 좀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근데 이 전자발찌 얘기를 다루는 이유는 전자발찌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있느냐, 지금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자, 먼저 전자발찌 도입된 게 사실 2008년인데 그때 제가 법조 어디 방송사에서 법조 팀장할 때였어요. 2007년에 처음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시행되자마자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뚝 떨어졌어요. 보통 재범률이 14%에 달했는데 2.5%로 뚝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올해까지만 해도 0.91%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00명의 성범죄자가 있으면 14명 정도가 재범을 했는데 2008년 시행 이후에 그게 뚝뚝 떨어져서 그게 올 7월 현재는 0.91%. 100명 중에 채 1명도 안 되는 성범죄 재범률이 그만큼 떨어졌다. 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0.91%라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엄청 늘어났어 또. 그렇죠. 그 통계가 또 이 통계의 착시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첫 해에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이 151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한두 명 정도가 재범이었는데 요새는 40명 정도가 재범을 벌인다고 숫자가 되니까 주는 통계 일종의 착시인데 이번 그 강모 씨 사건에서 보듯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강력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강력범을 저지르기 위해서 훼손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이제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따르는 것이 있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전자발찌 관련해서 제가 칼럼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자발찌의 대안으로 10년 전부터 전자칩 얘기가 나왔어요. 전자칩. 몸에 그 생체 칩을 심자. 전자발찌는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인권 문제랑 굉장히 그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어 오고 있고요. 전자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인체를 훼손한다라는 것이 인권 침해다라는 논란을 바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만 사실은 훼손의 우려는 가장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할 단계는 오지 않았느냐라는 사실 얘기는 될 거예요. 전자발찌가 성범죄자만 부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이 계속 바뀌면서 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살인범 그리고 강력범의 가석방자 같은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발찌라는 게 2008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지금 횟수로 13년째잖아요. 생체칩은 일종의 샘플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최첨단 대한민국 IT 기술을 여기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는 차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개발업체가 있어요. 개발업체인데 제가 안 그래도 취재를 돌려봤는데 현재 이 전자발찌가 6세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훼손된 그 전자발찌는 4세대래요. 4세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본체와 휴대용 장치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점. 절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절단하면 알람이 울리는데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4분여가 걸린다는 거예요. 즉
1분 사이 1분 정도의 격차가 생기는데 그 사이에 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세대 전자발찌는 심박수의 변동이라든지 흥분도라든지 체온의 변화가 바로 감지가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오면은 곧바로 알람이 울려요. 그만큼 기술이 네, 엄청나게 발달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르는데 20분이 걸린대요. 실제로 해보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네. 거예요, 진짜. 범죄자의 인권과 범죄를 막는 어떤 그런 교정 당국의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논의와 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전자발찌와 함께 강력범죄자, 특히 성범죄자 관련한 인권 문제가 또 여기서도 대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요즘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6월 15일에 새벽에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에 1시간가량 폭행해 아이를 숨지게 그 만들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끔찍해가지고 말을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못 하겠고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런 통계도 있죠. 경찰청 통계인데요. 이걸 찾아보니까 16년부터 20년 사이에 아동학대 중에서도 성학대에 대한 이제 통계가 1298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이 있죠. 예, 법률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 법원이 그 의사의 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치료 명령을 내립니다. 석방되기 2달 전에 치료 약물을 투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 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에 해당이 되고요. 유사강간, 강제추행 이런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 번의 범죄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인 것이고 범죄 내용이 상당히 비인간적일 것 그리고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 판단이 될 경우에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당연히 그 약물하는 그 자는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약물 치료라는 게 뭐 말이 치료지 남성의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게 하거나 줄이는 네. 그런 약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49명을 상대로 화학적 거세를 했는데 그다음 성범죄 재범률이 있었냐? 자, 제로예요. 현재로서는 효과는 100%다. 이게 뭐 인권을 좀 따질 수도 있겠어요. 있는데 많은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아동 성범죄는 질병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처벌이 아니라 감옥에 넣는다 해결이 될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게 있는데 2015년에 이 성충동 약물 치료가 합헌이라고 나왔고요. 6대 3으로 나왔습니다. 김희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다수의 그 헌법재판관들이 합헌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현재는 이 화학적 거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합헌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부에서는 이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 거세에 대한 그 논의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 현행 법에는 어떤 신체에 대한 훼손 이 부분을 법적으로 형벌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촉법 소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촉법 소년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자, 뭐냐 하면
중학생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촉법 소년의 나이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일단은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론하고 싶은 사건은 렌트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조금 저는 거론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3월경에 13살 A군 등 8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대학에 이제 입학한 뒤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었고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라는 얘기가 올라왔었고 동의가 100만이 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굉장히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 그리고 또 촬영까지 한 것.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청와대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죠. 네. 먼저 촉법소년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법에 다 뒤져봤는데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죠. 근데 형사 미성년자는 14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세부터 14세까지는 미성년자이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형사 미성년자고. 네, 근데 그쵸? 14세부터 10살까지, 10세까지는 형사 미성년자인데 처벌을 안 할 수는 없고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촉법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만 10세 미만은 아예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요. 완전히 그냥 형사 미성년자인 건데 네. 자, 형소년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 만 14세부터 10세, 만 10세 이 사람들을 촉법 소년. 그러니까 촉이 접촉할 때 촉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네. 소년이다. 자,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 초등학교 뭐 6학년, 5,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사이에 딱 고 사춘기 그 친구들이 또 많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논란의 핵심이에요. 최근 10년 동안 범죄 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이 대검찰청에서 발간 보고서를 보면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소년 강력 범죄가 28.2% 증가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도 3년간 만 14세, 15세 소년 범죄 비율은 5.7% 올랐고요. 촉법 소년의 범행도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학제에 맞춰서 나오는 것인데 초등학생들 촉법 소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중학교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소년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거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벌 연령을 낮춰서 처벌을 많이 한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는 지적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인간의 어떤 생체와 생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뭐냐면 12살인데 이 친구는 성인의 어떤 몸집이나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완전 또 애기들이야. 근래에는 그 촉법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 소년인 것을 알고 저지르는 범죄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 나오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아니라 죄 질로 따져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말이 이제 나오고 제가 있습니다.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악의라는 게 여기서 등장하는데 악의인 경우에 법의 보호를 해제한다라는 그런 법리가 있는데 이 법리를 여기에도 적용함이 옳지 않겠느냐. 실제로 민법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그 무효인데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가 아닌 죄질로 사건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의 근거는 그 아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내는 이유는 교화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촉법 소년인 것을 알고 그리고 흉악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 소년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물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주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와 촉법 소년인데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어떤 법 적용과 집행, 형사적인 처벌, 그게 또 인권과 또 어떤 식의 그 관계인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그 오늘 주제였습니다.
저희 아주경제신문이 매년 여러 가지 다양한 포럼과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GGGF. 올해는 9월 9일 제13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으로 개최를 합니다. 다음 주 9일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시청은 아주경제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온라인 생중계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와 좋은 연사들이 그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소중한 정보와 그 강연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GGGF 때문에 다음 주 방송은 한 주 휴방하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